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오늘 문학소년단 시즌6 제20화 김금희 작가의 오직 한 사람의 차지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게 단편집인데 저희가 다 읽은 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제작인 오직 한 사람의 차지만 읽었습니다. 먼저 김금희 작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희 작가는 1979년생이시고요. 문학계 SM, 블러썸 소속이십니다. 대기업이네요. 여기가 스타 작가들을 다 소속하고 있는 그 문학 기획사라고 할까요?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곳이고, 김금희 작가는 30살까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작가를 꿈꾸긴 했는데 이제 마음 한쪽에 고이 담아두고 지내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다가 맞닥뜨린 작은 사고가 이제 작가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는데, 인터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근 버스를 타려고 전력 질주를 하다가 넘어져서 한쪽 팔이 거의 다 쓸리는 일이 있었어요. 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출근은 해야 하니까 버스에 타긴 했는데 만원 버스 계단참에 서서 가는 내내 제 인생 자체가 넘어진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작가라는 꿈을 이렇게 유예시켜도 되나 생각했고 고민하다 결국 사표를 내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냥 출근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현타라고 하죠. 아, 맞아요. 현타가 세게 온 것 같아요. 짙은 현타를 맞고 그만두신 것 내가 같아요. 이렇게까지 소설가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출근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네. 이런 식의 어쨌든 미완의 어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런 식으로 현타 세게 맞고 다시 꾸게 된다면 그건 출근길일 것 같아요? 아니면 퇴근길일 것 같아요? 전 이게 출근길인 게 좀 웃겼어요. 저는 이런 일들은 보통 퇴근길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출근길이네. 근데 퇴근할 때는 이 집에 간다는 생각에 조금 기쁘니까? 네, 기분이 좀 좋아서 오늘 하루 끝났으니까. 네, 오히려 별 생각이 안 드는데 아침마다 이 생각해요, 저는. 눈 뜰 때마다. 그 출근길인 게 좀 출근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세요 요새? 차 타고 가세요? 아니면 지하철? 대중교통, 버스? 저 버스. 버스? 네. 서서 가요? 앉아서 가요? 보통 앉아 갑니다, 저는. 서서 갈 때도 있고? 그쵸. 제가 뭐 한 10분 정도 늦게 나왔다 하면 앉아가고 10분 일찍 나오면은 오히려 더 앉아가고. 피크 때라서? 네. 제가 좀 일찍 나오는 편이거든요. 또 요즘에는 막 밤새고 이런 일 많지 않나요? 네, 요즘에 정말 거의 풀근무 아 진짜로? 그 기간 동안 풀근무여가지고 너무 그럴 때 이제 바깥에 야외에서 서가지고 카메라 잡고 계시면은 현타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쵸. 그 진짜 약간 현타가 왔다는 부분이 이렇게 출근길에도 올 수 있지만 그 일하는 도중에도 많이 도중에 세게 오죠. 오잖아요. 그 현타 정말 많이 느꼈죠, 이번에. 아무튼 그런 작가의 현타가 소설가로 이끈 거였고, 이 김금희 작가는 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균형 감각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통해서 다양한 정서를 전달할 수 있길 바라고 독자가 그 정서를 느끼길 바란다고 하고요. 또 만두가 소울푸드라고 합니다. 만두 맛있죠. 만두 좋죠. 이 만두도 소울푸드인 이유가 그거래요. 약간 그런 균형감 뭐 그렇죠. 다져서 넣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완전 또 식품이다. 약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가 속을 감싸고 있고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문학적이시네요. 예. 근데 제가 약간 그 균형감과 얘기할 때 살짝 웃었던 게 저희가 읽은 오늘의 책 바로 이 오직 한 사람의 차지에서 균형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책은 김금희 작가의 오직 한 사람의 차지인데 이게 김금희 작가의 세 번째 소설집이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단편들을 묶어서 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출판사에서 홍보 문구를 이렇게 적었는데, 어떤 마음의 열도가 사그라든 후 우리를 휩싸는 알싸한 공기와
몸이 건조하던 일상을 채우는 풍부한 감정의 서라운드. 저 이거 왠지 알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요? 네. 잘 썼네. 이 느낌을 정확하게 아셨나요? 네네네. 저는 전혀 느끼지 못해가지고. 저 방금 읽으시는데 뭐라는 거야? 그쵸. 네. 느끼셨다니까. 느낌 왔어요. 네. 그리고 이 작품집에는 총 9편의 소설이 수록됐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표제작인 오직 한 사람의 차지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작가는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붙드는 일, 삶에서 우리가 마음이 상해가며 할 일은 오직 그뿐이라는 생각을 한다. 라는 게 오늘 이 작품집을 관통하는 작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읽은 오직 한 사람의 차지의 줄거리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내와 장인의 눈치를 보며 힘들게 1인 출판사를 운영하다 사업을 정리해야 했던 나의 모욕감과 상실감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모욕감이라는 단어도 저희가 이기호 작가 때문에 살짝 잃었어요. 그 목욕감? 목욕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목욕하고 자. 그래서 약간 모욕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좀 귀엽게 들려서 좀 큰일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나 1인칭 시점인데요. 나는 기라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근데 왜 아내를 기라고 했을까요? 진짜 기일까요? 이름이? 그러게요. 기. 아니 그 중간 이름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기영 아니고 그래서 애칭이라든가. 애칭 좀 기로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배경은 주인공은 3년 동안 경영해온 1인 출판사를 정리하게 된 형편에 놓여 있고 아내는 교수 임용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만땅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아빠,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고양시에서 또 반갑더라고요. 숯불 닭갈비집을 하는데 완전 대박집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시 한복판이 아니라 약간 변두리에. 예. 교회로 나간 느낌 들게. 그렇죠. 거기 교회에 약간 돈가스집만 그런 데 있잖아요. 쭈꾸미집 있고. 먹거리촌 이런데. 근데 고양이 그런 게 많지 않나요? 많죠. 맞아요. 뭐 그런 통닭 같은 거를 뭐 숯불에 구워주는 데도 있고. 진짜 어디 막 비닐하우스가 쭉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맛집 하나 있고 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죠. 그 유튜브에 그리구라 채널에 그 김구라 씨가 그쪽을 엄청 많이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고양시랑 그 맛집을 그쪽으로요. 네, 목동 쪽 그쪽이 주로 활동지신가 봐요. 김구라 씨가. 김구라 씨가 김포인가 송도인가 어디 살지 않나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그러면 있어요. 김포 고향 가까우니까. 아무튼 뭐 그런 맛집을 운영합니다. 장인어른이. 그래서 이 작가가 처음에 출판 사업을 할 때 장인한테 좀 빚을 진 게 있어요. 빚을 진 게 있어가지고 약간 거기에 어떤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장인한테 이런 빚을 지고 있다니. 또한 그 와이프한테도 약간 자기도 모르게 비굴하게 굴고 있다고 얘기를 그쵸. 하기도 하죠. 이래서 누구 빚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스탠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주인공의 출판사는 마이너한 책을 출판합니다. 정말 이 상업적인 책을 팔지를 않아요. 어떤 책이냐면은 곰의 자서전 그리고 오늘의 제목이죠.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이 두 책을 파는데 이 곰의 자서전은 곰의 생활 뭐 이런 자연의 이야기이고 오직 한 사람의 차지는 지미 핸드릭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죠. 그 기타리스트의 기타를 다룬 문화 비평서 이 두 권을 팝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판사가 잘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장인한테 빚을 진 채로 출판사는 폐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움츠려든 상태입니다. 이런 주인공에게 어느 날 넷네라는 아이디의 독자가 책을 교환해달라는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넷네를 만나요. 넷네를 만났는데 이게 처음에 주인공은 이 파본이겠구나. 갑자기 이렇게 좋은 책을 읽다가 100면이 나오면은 이거 작가가 실망한 것 같으니까 이제 책을 교환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넷네는 환불을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런저런 실랑이를 해요. 근데 주인공이 그 넷네라는 주인공이 약간 뭔가 한국말도 어눌한 것 같고
외국인입니다. 예,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느껴요. 말도 잘 못하고 뭐 트랜슬레이션 너무 별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 뭐 그 넷네는 스웨덴에서 왔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넷네라는 여자에게 빠지게 됩니다. 뭔가 넷네가 독특한 외양 그리고 스타일이 좀 특이해요. 그리고 뭔가 나를 뭔가 궁금하게 만드는 내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주인공은 넷네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어 강습까지 받게 되는데 이런 말도 해요. 넷네에게 배우는 스웨덴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것처럼 무조건 나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언어처럼 배웠다 이러면서 넷네에게 스웨덴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넷네에게 뭐 이상한 동질감 같은 것도 느끼는데 이렇게 넷네를 점점 좋아하다 보니까 넷네를 좀 더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뒷조사를 합니다. 구글에다가 막 넷네의 그런 이력들을 막 찾아봐요. 했더니 알고 보니까 유럽에도 가본 적 없는 토종 K 한국인인 거예요. 그리고 넷네는 뭐 중고 거래와 취미 강습, 뭐 스웨덴어 이런 걸로 삶을 이어온 사람이었음이 밝혀지게 되고 작가는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뭔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게 어쨌든 자기는 유부남이고 네. 넷네는 뭐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 따지지도 못하고 되게 애매한 상태로 이렇게 작품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제목을 봤을 때 오직 한 사람이 차지하면 너무 무게감 있는 맞아요. 너무 멋진 네, 제목이죠. 그래서 와 진짜 이 오직 한 사람이 차지는 대체 어떤 마음일까? 하면서 읽었는데 뭔가 이 시시껄렁한 불륜담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네, 그럼 이 책 읽어마라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야 하는 이유는 챈들러가 챈들러 씨가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예, 방금 어떤 마음의 열도가 사그라든 후 우리를 휩싸는 알싸한 공기와 무미건조하던 일상을 채우는 풍부한 감정의 서라운드가 서라운드. 뭔지 제가 느낌이 왔기 때문에 어. 저는 읽어야 하는 이유에서 그냥 제가 어떻게 이것을 느꼈는지 출판사의 이 서평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네. 합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해볼게요. 읽어야 하는 이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또 수진 씨가 네. 또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생각난 네. 네.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그러네요. 수진 씨가 네. 설명해 주시도록. 김금희 작가가 너무 한낮의 연애? 맞아요. 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서점에 가시면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읽었죠. 읽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때도 뭔가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간에 한국문학계에서 굉장히 핫한 작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단편집으로서 한번 접해보신다면은 어떤 스타일을 가진 작가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할 것 없는 남자가 이 어떤 사기꾼과 벼랑간에 애매하게 바람났던 이야기를 내가 왜 듣고 있어야지? 하는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는. 평소에 바람 불륜이 소재에 들어가면 네. 플롯에 들어가면 안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감정 묘사를 충분히 해놨거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스토너 같은 작품은 불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 안타까울 정도로 그 불륜 관계에서의 사랑을 절절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 같아도 이 상황이면은 불륜에 빠지겠다. 불륜도 아름다우면 사랑이다. 그렇다. 내로남불인 네, 거죠. 혀가 꼬이네요. 너무 그러나.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묘사를 하면은 어떤 세상에 어떤 관계든 사실 소설로서 굉장히 집중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불륜 허접한 불륜? 예.
조금 허접했고 불륜이면은 뭔가 그런 감정적인 노력이나 네. 이런 게 더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상대방을 아무래도 사랑에 빠지는 그 상대방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넷내는 네, 넷내는 정말 환멸이 나는 인간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사기꾼이죠. 사기꾼. 사기꾼이죠.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일까요? 아무튼 자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어떤 마음의 열도가 사그라든 후라고 했어요. 출판사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인공은 독립 출판을 해보고 싶었고 출판사를 버젓이 운영해보고 싶었으나 그것 때문에 치욕스러움을 무릅쓰고 그리고 아내에게 되게 잡혀 살지니까 기를 죽이잖아요. 아내의 언행이. 그런 안쓰러운 모습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정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교환해달라라는 이미 망해지고 없어진 출판사에 들어온 이 메일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치 그런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그 정도로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닭갈비 창고에 보관됐던 그동안의 악성 재고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출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악성은 아니에요. 팔지 못하고 남았던 책들을 그러니까 결국 책이 상했고 팔지 못하는 어디에도 팔지 못하는 줄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불태우는 것 그리고 아내의 기의 목표는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으나 그것을 마지막에 결국 그냥 접죠. 역시나 또 그것이 아마 어떤 마음의 열도가 사그라든 후일 겁니다. 그 후에 우리를 휩싸는 알싸한 공기래요. 이 알싸함이 저는 왠지 느껴졌어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 저희는 2022년 11월의 첫째 주입니다. 요새 너무 쌀쌀하잖아요. 특히 이번 주 쌀쌀했잖아요. 근데 저에게 이 고양시 외곽에 있는 닭갈비집은 쓸쓸함과 쌀쌀함을 상징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봄날에 갈 곳은 아니에요. 어느 늦가을 화창한 주말은 아니고 조금 우중충한 스산한 주말에 왠지 부모님이랑 한번 갈 것 같은 그런 고양시 외곽에 있는 닭갈비집. 상상 잘 됐네요. 네. 그 느낌이 너무 알싸한 거예요. 그런 데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뭘 대단한 걸 해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럼 오케이 애프터 서비스는 해준다 하고 나간 곳에서 넷내를 만났고 거기서 책을 결국에는 돌려받게 됐고 그거를 다시 또 창고에 넣어놓죠. 그러다가 또 연락을 하다가 책을 돌려달래요.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닭갈비 창고 닭창고로 갑니다. 이 뭔가 별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사실 전 이 불륜이 그렇게 큰 불륜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 남자의 변명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84쪽인데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거나 속되게는 바람이 났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으면 문득 혼자 있고 싶어지면서 기에게서 좀 떨어지게 몸을 돌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순간에 그 여자, 넷내가 똑 떨어지게 그리웠던 것도 아니었다. 어쩌면 내게는 그렇게 몸을 누일 굴이 있다는 것. 어딘가에 그런 것이 있다는 감각만이 중요했는지도 몰랐다. 너무 이 사람 지금 허전한 거잖아요. 그것을 넷내로 채우려는 게 아니라 사실 넷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이런 감정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넷내가 중요한 거죠. 넷내는 상관없어요. 넷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러한 뭣도 아닌 것 같은 이것들이 되게 알싸한 공기 같았어요. 그리고 이 부부의 너무 무미건조하고 꿈이라고는 꿀 수 없고 마치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나의 꿈이었던 책들이 들어가는 공간에 너 닭갈비가 몇만 원치가 들어가는지 알아? 그렇죠. 이 얼마나 무미건조해요. 꿈이 그저 그냥 도살된 닭들과 금액으로 치환되는 세상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렇게 내 안에 굴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주인공의 감정이 되게 풍부한 서라운드였지 않나. 네. 이 정도면 꽤 괜찮았다. 출판사의 서평이 오히려 좋았다. 네, 좋았다. 서평을 읽고 나니 이 소설이 이해가 가더라.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꽤나 괜찮은 소설 같이 느껴요. 그럼에도 읽지 말아야 한다면 가보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니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단순한 플롯에
쓸데없이 어려운 문장. 어려운 문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이 정도로 묘사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문장들이 많아요. 이게 김금희 작가의 어떤 묘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면 페이지 82쪽에 지미 핸드릭스의 이야기를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잦아들 것임을, 꽁무니를 뺄 것임을, 우리가 외치는 자유와 프리섹스와 해방을 빨아들일 거대한 흡입구가 나타나 모두가 메시드 포테이토처럼 갈려버릴 것임을 그 전자기타의 음은 들려주었다. 뭐 이런 류의 묘사가 많아요. 이런 문장들을 다른 어떤 통렬한 이야기가 있는 소설에서 썼다면 되게 좋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이렇게 원대한 이야기를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읽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자체는 되게 뭐랄까요? 입체적이에요. 정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설명도 잘 해놨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은 네, 없어요. 저는 특히나 좋아했던 인물이 이 장인어른으로 나오는 이 숯불갈비집 사장님이신데 이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숯불갈비를 굽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머리에 하얀 재가 앉아 있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푼수 같은 모습이랑 너 강화도에 집을 지어서 손주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2개를 3m짜리를 그 입구에 세워놓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하고. 그러면 딸에게 뭔가 용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설명이 다양해요. 그리고 이 와이프로 나온 기라는 인물도 이 교수 임용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마음과 그리고 약간 뭐랄까 시크한 이 어떤 성격이 되게 잘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다 읽고 나서 처음에는 이 기라는 인물이 별로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까칠하니까 남편 입장에서 서술을 하는 거니까 그냥 까칠하게 느껴졌는데 다 읽고 보니까 처음에 이 기라는 인물이 했던 말 중에 너 저번에 그거 바람핀 거였지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뭐야 의심병이야? 이랬는데 다 읽고 나니까 이 남편이 충분히 그럴 법한 이런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구나 싶으면서 굉장히 이 거짓말을 하는 이 넷네라는 인물도 그렇고 잘 그려놓고 단편적이지가 않은데 네 너무 잘 그려놓고 별거 안 하고 끝나요. 그래서 쓰다만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다. 네. 그럼 로맨스정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네. 저 역시 수진 씨처럼 제가 뭔가 읽은 것 같긴 한데 남는 건 이 주인공의 불륜담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예술병 중기쯤 되는 환자가 한 남자가 있는데 돈 안 되는 거 하다가 말아먹고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자기를 좀 알아주는 것 같은 젊은 여자를 만나서 남몰래 사랑 비슷한 출판사에서 책을 샀던 그렇죠. 자기의 그런 출판관 자기가 출판하고자 했던 그런 의지가 보이는 책을 선택한 이런 사람을 만나 사랑 비슷한 걸 꿈꿨지만 뒷조사를 해보니 스웨덴은 다 거짓말이었고 거기서 어떤 실망을 느낀 하지만 또 어떤 동질감도 느낀 뭔가 상당히 홍상수 영화스러운 작품이었다. 홍상수 영화를 자주 보시나요? 요즘엔 자주 안 봤는데 예전에 한참 열심히 봤었죠.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저는 하하하. 하하하랑 뭐 북촌방향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근데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등장인물이 영화 감독이 되게 많이 나오고 영화하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꼭 젊은 여자애가 뭐 영화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의 이야기 뭐 김민희라는 배우와의 그런 거를 약간 영화로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자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홍상수 감독의 느낌이 저는 강하게 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작가는 독자가 여기서 뭘 느끼게 바랬던 걸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챈들러 씨가 그 이해를 했다는 그 알싸한 공기, 감정의 서라운드 이런 거는 저는 전혀 못 느껴가지고 대체 이 출판사에는
이 한 사람이 차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서라운드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네, 뭔가 그렇게 느꼈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내가 작품으로 내가 욕을 한번 해주겠다 해가지고 썼던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었고 아니면 내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뭔가 못 느낀 걸까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작가의 지피르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붙드는 일 삶에서 우리가 마음 상해가며 할 일은 오직 그뿐이다 라는 건데 이렇게 작가의 지피르도가 가볍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시시껄렁한 이렇게 불륜담으로 볼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자신을 붙드는 일이 이 소설에 있었나. 예, 그런 그러니까.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붙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잘 모르겠는 소설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아 뭔가 요새 이제 책 읽을 때 가장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우리는 아무래도 시각을 보다 보니 시각적인 동물이다 보니 책의 표지를 되게 보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책의 표지와 거기에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는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전 이 책을 처음에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네요. 이 책의 표지는 김희정 씨께서 디자인을 하신 표지인데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사람의 허리 아래서부터 맨발까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짝 그 노란색 치마 원피스를 이렇게 샤랄라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고 좀 초점 나가 있고 발도 뭔가 춤을 추는 모습이려나 싶은 느낌인데 이 표지 느낌은 도대체 왜 골라진 걸까? 표제작과 전혀 그러니까요. 어울리지 닭갈비 않는데. 사진이라도 올려놓든가. 저 그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우리는 서점에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거나 우리 오늘 이거 읽는 거야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서점에서 대체로 그냥 제목과 내가 좋아하는 작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지만 이미지를 보고 이 책에 대한 그 첫인상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배신을 때려도 되는 건가? 물론 저희가 이 책을 다 읽진 않았지만 그래도 표제작을 읽은 거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이거 표지작을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나 저는 근데 그 표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이나 이 표지에서 주는 저는 진짜 가슴 절절한 사랑 얘기일 줄 알고 내가 오늘 이 책 딱 집자마자 느낌이 온 게 이거 내가 인생 작품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톤이 제가 정말 다 좋아하는 톤들이거든요. 뭐 글자 배치나 뭐 제목 이름이나 표지 스타일이나 그럴 줄 폰트도. 알았는데 예. 결국 여기서 말하는 오직 한 사람의 차지라는 거는 일단 그 지미 핸드릭스 문화 비평서의 제목에서 차용한 거긴 한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 아내인 기도 원래 교수가 목표는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살짝 덤덤하게 얘기하면서 꿈 포기하고 본인도 넷네에 결국 배신감 느끼면서 결국 뭐 넷네랑도 결국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책은 불탔고 그런 상황에서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하면서 밤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야 저 차들을 좀 봐. 저렇게 다들 안개등을 켜고 가니까 꼭 별빛 같잖아.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집까지 2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이 고개 운전이 대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기는 그렇게 말했다. 마치 동면을 지속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던 시절은 다 잊은 봄날의 곰처럼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차지할 수 있는 것이란 오직 상실뿐이라는 것을 일찍이 알아버린 세상의 흔한 아이들처럼 쓸쓸한 정서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오직 한 사람의 차지라는 거는 상실이구나. 포기인 거구나. 출판사의 말을 빌리자면 마음의 열도가 사라진 후구나. 근데 이런 표지? 물론 제가 이 표지를 뭐 곡해한 걸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 표지를 보고 다른 감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런 거 요새 어려워요. 아주. 그래서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작품을 표지로 하지 말 것이며 읽은 후에 을에서 어떠한 느낌으로 해주세요라는 작품 로 표지를 채우기를 바래요. 미술 디자인계 활성화의 한 획을 그럼요. 그는 결정이겠는데요.
그거 맞아요. 있잖아요. 왜 큰 몇 사이즈 되는 이상 되는 건물들 앞에는 언제나 조형물. 조형물을 둬야 된다는 조항처럼. 그럼 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일단은 저도 되게 비슷하게 느꼈어요. 누구와? 내가 로맨스 정과. 로맨스 정님이랑 내가 대체 뭘 읽은 건지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웠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은 넷네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와 남자는 어떤 면에서 넷네에게 동질감과 끌림을 느꼈을까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필력이 좋으시거든요, 김금희 작가님이.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부분이 페이지 73쪽에 이제 기가 이 주인공을 어떻게 뭐랄까요, 바가지 긁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볶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미 어떤 모욕을 주고받았고 나는 장인이 빌려준 돈 10평방미터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닭갈비를 팔아야 하는 돈을 갚지 못했는데 그 뒤로도 기는 계산에 열중해 닭갈비가 아니라 닭으로 환산하면 정말 끔찍할 정도야 라고 말하곤 했다. 6,500마리라고. 닭갈비 그만큼을 얻기 위해서는 닭이 6,500마리나 필요해. 그렇게 살아있는 것의 몸새를 빌려 말하니 실감이 크게 오기는 했다. 나는 옷방으로 쓰는 그 희고 작은 방이 조그마한 부리와 깃털과 모래주머니와 주름이 자글자글한 닭발을 가진 퉁퉁하고 체온 있는 닭 6,500마리로 채워지는 상상을 했다. 더 괴로운 건 그런 상상이 미각을 자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날개죽지를 생각하면 종종 기가 양념해서 오븐에 굽는 그 요리의 기름지고 야들야들한 맛이 떠올랐고 닭과 닭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 위해 접어둔 다리를 생각하면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넣어서 아주 맵게 구운 닭발에 쫄깃함이 떠오르면서 불쾌해졌다. 이런 되게 엉뚱한 상상들을 너무 시각화를 잘 해주시는 필력이 좋은 작가님이신데 왜 잘된 숯불갈비집 사위가 사기꾼과 잠시 바람난 이야기를 쓰게 되셨을까? 그래서 그것도 뭐 엄청난 치정극도 아니에요. 뭐 정말 뜨뜻미지근한 바람이었는데 하다못해 바람 피우다가 이제 장인한테 걸려서 닭갈비 굽던 집게로 오지게 얻어맞는 장면이라도 있었으면은 그러니까요. 이보다 나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라면은 소재만 바뀌면은 되게 좋은 소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히려 또 나쁘면서도 김금희의 다른 소설이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기도 했어요. 연관 검색어. 네,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해보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부제는 뭐 눈엔 뭐만이죠. 저희가 오늘 계속 닭갈비 얘기를 했는데 이 닭갈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폭탄주의 역사를 얘기했듯이 오늘은 닭갈비의 역사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갈비는 1950년대 말 60년대 초 강원도 춘천 요선동에 한 술집에서 술안주 삼아서 닭의 갈비살을 양념에 재워서 연탄불에 구워 먹는 것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아, 원래 연탄 닭갈비가 오리지널 닭갈비다. 그렇죠. 철판에 볶는 그게 아니라. 그렇죠. 예. 춘천 가면은 연탄 닭갈비가 정말 많아요. 불에 구워 먹는 거. 근데 본래 닭갈비는 양계장이 많았던 홍천과 춘천에서 시작이 됐는데 최초로 유래한 춘천식은 숯불에 석쇠를 놓고 양념된 닭의 갈비살을 구워 먹는 방식. 그러니까 이 작품에 나온 장인 어른이 이 숯불 닭갈비를 하시잖아요. 요 부분인 거고, 이 숯불 닭갈비가 어떻게 좀 퍼지게 됐냐 했더니 소양강댐 건설 당시 인부들과 그 배기보충대 지금도 있나 없어졌나요? 없어졌지 않았나요? 306인가 뭐 어딘가 없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군부대 장병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면서 이제 춘천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에는 닭갈비 한 대의 값이 100원이라 서민갈비, 뭐 대학생갈비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숯불 닭갈비가 춘천 전역으로 퍼진 후
각종 야채와 떡을 넣어서 양을 늘리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숯불 석쇠보다 대량 조리에 용이한 원형 철판 닭갈비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철판 닭갈비가 좀 대중화가 되면서 서울 경기에 전해지게 되고 이렇게 닭갈비가 요즘 우리가 먹는 다양한 닭갈비가 나오게 된 거죠. 요즘에는 뭐 치즈도 넣어서 먹고 뭐 매운 양념도 넣어서 먹고 뭐 되게 로제 그렇죠. 로제 닭갈비 이런 것도 나오고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숯불 닭갈비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철판 닭갈비? 저는 좋아하세요? 숯불 닭갈비 좋아해요. 어. 철판 싫어요 저는. 아, 싫어하는 오히려, 정도라고요? 네, 이게 그걸 싫어하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돈 라이크가 아니라 헤이트일 정도로 어떤 포인트가 싫으세요? 철판 닭갈비. 뭔가 그게 싫은 그래도 것 같아요. 닭인데? 근데 뭔가 그게 있어요. 뭔가 싫어요. 그냥 싫은 거 있잖아요. 왜요? 그냥 싫은데요. 그런 거. 정말요? 네. 저는 그 척팔닭갈비 정말 안 먹어요. 저는. 그냥 그게 있으면. 흔히 실패할 수 없는 메뉴라고 유명하잖아요. 저는 너무 실패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거기에 우동살이 넣으면 진짜 맛있는. 그러니까요. 미생에서 장그래 팀이 그렇게 닭갈비를 회식으로. 저는 안 좋아해요. 숯불 닭갈비 좋아하세요? 철판 닭갈비?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요. 근데 먹기 편한 거는 철판이 편한 그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숯불 닭갈비는 굽기가 좀 자주 어려워요. 뒤집어줘야 돼요. 네. 어려워요. 잘 붓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숯불 먹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요? 숯불이 압도적으로 맛있던데요. 저는. 챈들러 씨는 철판 우와. 쪽이신가요? 왜냐면 이거 말하기 되게 쪽팔리네 갑자기. 왜요? 저 여태까지 닭갈비는 무조건 철판 닭갈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음. 숯불 닭갈비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언젠가 팔각도? 팔각도. 네, 팔각도를 우연히 갔는데 닭갈비 이런 차원의 닭갈비가 있구나. 이게 오리지널인 줄 아예 모르고 그때 먹어봤더니 맛은 있는데 뭔가 얄궂은 느낌? 굽는 것도 어렵고 팔각도 그 지점의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것저것 많아요. 소스도 이것저것 많고 먹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복잡하고. 철판 닭갈비 얼마나 참 쉽고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이지 거죠. 투 이시잖아요. 와서 다 해주시고 썩썩썩 가지고 양배추가 몸에 그렇게 좋은데 저는 양배추를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양배추 먹기 힘든데 그 양배추도 얼마나 잘 먹을 수 있습니까? 닭갈비와 함께라면. 그리고 밥도 볶고 한국인이라면 밥을 또 볶아줘야 되는데 하트도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닭갈비 먹거나 하트도 이렇게. 그래서 철판 닭갈비 쪽을 좀 더 좋아했는데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저도 네.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그 원당역에 그 숯불 닭갈비집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맛있어요. 원당역. 상호가 네. 뭔가요? 그 숯불 닭갈비. 그냥 원당 숯불 닭갈비. 숯불 닭갈비. 같은데. 그리고 거기 한번 다음으로 이어서 챈들러의 연관 검색어는 스웨덴 락 밴드 켄트의 노래 소게르라고 소게르. 읽는다고 합니다. 소게르는 설탕이라는 뜻이에요. 설탕. 스웨덴 책. 갈. 피. 자, 그러면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꼽아보는 책갈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진 씨가 꼽은 책갈피는요? 저는 페이지 79쪽에 조금 인상 깊은 표현이 있어서 우리 이 책의 제목인 오직 한 사람의 차지와 동일한 제목의 책을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요. 그 책은 록의 분화와 증식, 반전, 히피, 소비자주의, 비트 세대 같은 개념들이 수두룩한 사실 한국인이라도 읽으면서 그 난해한 숲속을 배고픈 불곰처럼 헤매야 하는 그런 책이었다. 저 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배고픈 불곰처럼 헤매야 하는. 책 속을 배고픈 불곰처럼 인상 깊었습니다. 진짜 글 잘 쓰시는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이어서 챈들러의 책갈피는 페이지 89쪽입니다. 낸네가 맡겼던 책 돌려달라. 뭔 소리냐. 맡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러니까 주인공도 사실 호의를 베풀어서 이거 원래 안 되는데 그냥 가져가 드릴게요. 괘씸한데. 그런 거잖아요.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뭔 소리냐 안 된다. 심지어 그걸 가져가려면 다시 또 고양시 외곽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된다 하고 거절하고 이제 빠이 그냥 난 되돌아서 간다 하려는 장면입니다. 나는 그러면 어렵겠네요 하며 돌아섰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똑똑히 느껴졌다. 내 뒤통수가 길어지고 길어져 긴 꼬리를 가진 연처럼 길어져 바람을 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벌어지는 간격이 눈으로 보인다면 연의 원리가 풀리고 풀리듯 멀어짐이 물리적으로 측정이 된다면 남은 사람에게는 그것 역시 특별한 상처가 되겠구나 싶었다. 저 이런 거 꽤 많이 느껴본 적 많이 느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렵겠네요 하고 돌아서서 걸어 나가면 되는데 그 걸어 나가는 과정에 내 뒷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너무 기똥차더라고요. 뒤통수가 길어지고 길어져서 네. 연처럼. 그러면 물리적으로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게 측정이 되구나. 이 사람 얼마나 상처받을까 뭐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로맨스적인 책갈피입니다. 네. 저는 페이지 73인데요. 장인의 대사입니다. 왜 안 되나? 곰 자서전도 내면서 왜 뭐 이건데 이게 현실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현실적인 말이라서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주인공이 헛꿈꾸고 있는 거를 장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참다 한마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부탁 안 들어줘서가 아니라 네. 야, 곰 자서전도 낸다는 출판사잖아. 그렇죠. 이거 안 돼. 이거 뭐야. 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맞아요. 그러니까 서운함이라기보다는 네. 이 장인이 이때 내라는 책은 음식점 사장님들의 성공기를 다룬 책, 생활의 장인 뭐 이런 건데. 서민갑부. 네. 근데 그런 책을 이제 낸다고 하니까 이제 사위가 이제 막 저희는 그런 출판사 아니라고 뭐 이렇게 때를 쓰니까 장인이 한마디를 하는데 평소에 장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오늘 김금희 작가의 오직 한 사람의 차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맨스 정부터. 네, 로맨스 정입니다. 오직 로맨스 정의 챌린지 별점은 5점 만점에 1점입니다. 그 다음 챈들러입니다. 역시 출판사 서평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저는 못 정해가지고 해보자면 닭갈비집 사위의 어떠한 구구절절한 변명 같은 소설이었습니다.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금희 하니까 참 다른 소설도 읽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 네. 회차였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 책은 뭔가요? 온다리쿠의 꿀벌과 천둥인데 좀 두껍습니다. 큰일 났네요. 자, 저희가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한번 부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터지지 않아야 할 네, 텐데요.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다리쿠 저희가 700페이지가 써야 되네요. 저희가 되게 좋아했던 네. 시즌 2 때, 네, 2때 원 때? 원 때인 것 같아요. 원 때. 여연 씨 나왔을 네. 때니까. 되게 좋아했던 밤의 피크닉. 네. 그때 이제 호감이 생겨서 다시 찾아보게 됐는데 로맨스 정은 유독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클래식 얘기잖아요. 네, 한번 제가 재밌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예. 유독 로맨스 정의 연관 검색어도 기대가 되고. 네, 한번 지금 부담되긴 하지만 표정이 너무 당혹스러운 표정이라서 너무 두껍네요 생각보다. 달갑지 않은 얼굴. 네. 만약에 저희가 다음 주에 다른 책으로 찾아온다 놀라지 마시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또 봐요.